3인칭 행동시점 삼행시 건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풀샷. 원샷이에요. 원샷? 네, 원샷 못하는 안 돼, 사람 안 돼. 원샷 가. 파도 타는 거야? 아, 젊은 피. 상형 못 먹어, 이거. 아, 이렇게 제가 형님들 모시고 그냥, 응? 아, 힘들어. 좋아, 여기까지만. 봐줄게. 자, 제가 일부러 짜지 않고, 일부러 원샷 대결을 했는데, 제가 1등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잔은 이 와인 글래스의 명가 리델에서 나온 코카콜라 전용 잔입니다. 있어, 빌리트. 아, 와인잔의 명가에서 나는 코카콜라 전용잔? 네, 그래서 여기 이 밑에 미묘한 그 홈들이 있어갖고 계속 거품을 내는구나. 거품을 계속 내주고요. 이 잔에다가 먹으면 아, 그러네. 지금 거품이 계속 올라와요.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탄산 들어간 음료들은 훨씬 맛있게 마실 수 있어요. 아,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화양리 쪽에 밀바타운이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맥주를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에 쌀알을 밑에 딱 깔아줘요. 그러면 쌀알에서 계속 거품이 올라와요. 쌀에도 홈이 있으니까. 거기 제가 홍서범 선생님하고 술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는 우리 황 형이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갔다 왔는데 그 변호인 영화 아시죠? 그 다음에 강철비? 네, 강철비죠. 감독님이 우리 황 형을 보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바로 옆에 우리 고천만 감독이 있지만 영화 천만 감독이 성우로 모시는 우리 황 형입니다. 네, 준비 없이 와서 녹화 중에 공부하는 우리 황 형입니다. 아까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황영 문피 얘기할 때 집중 좀 하세요. 라고 했어요. 다음은 뭔가요, 이제? 아, 이번에는 립스틱 효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유래나 이걸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요즘의 트렌드랑 어떻게 접목할 건지를 저희가 재밌게 설명드리고 잘 써먹으시면 됩니다. 유래는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좀 읽겠습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기에 미국 경제학자들이 그 산업별 매출 통계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경제학 용어고요. 에스티 로더에서 실제로 립스틱 판매량과 경기의 상관관계를 계속 트래킹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쉽게 얘기하면 진짜 풀세트 비싼 건 못 사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립스틱이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니까 이걸 사서 바르고 뭔가 만족을 하는 그런 어떤 거를 경제 지수와 함께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트렌드 책 읽지 마라에서 소비 트렌드를 견인하는 촉발하는 3가지 요인이 죄송합니다. 맥주를 먹어서. 아우. 원샷도 못 하시면서 더러워 죽겠네. 더럽 자막 넣으세요. 더럽. 경제 상황, 인구 구조,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 미디어 3가지라고 그랬는데 경제 상황 할 때도 언뜻 이 얘기가 언급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저성장 시대 혹은 불황이 오게 되면 불황이라는 게 장기 저성장이 전체적으로 사회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들이고도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잘 팔린다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돈 없는데 50만 원, 70만 원짜리 기초 화장품 사긴 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립스틱은 그 단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루즈 바르는데 뭐 얼마 안 들 거 아니에요. 루즈를 지금 우리 고천만 감독님이 웃어 터졌어. 립스틱 그래. 같은 얘기요. 자크나 지퍼나. 근데 이걸 안 하더라도 립스틱 루즈를 바르면 화장한 티가 확 나잖아요. 그때 가부키와 형 때 루즈 바르신 거예요? 아니 좀. 가부키 형의 이미지 컷 하나 올려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소비는 늘지 않더라도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쪽은 아끼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전체 화장품 매출이 오르진 않아도 립스틱은 오르더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장기 저성장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선택과 포기의 생활 미학이 드러나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뭐 아주 돈 많은 애야 상관없지만 옷을 입어도 그냥 베이직한 건 진짜 아무렇게나 싸구려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니클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장기 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일본 젊은이 사이에서 굉장히 히트한 브랜드가 뭐다? 꼼데가르송인 거예요. 꼼데가르송은 특징이 뭐냐면 아주 명품은 아닙니다만 최근의 명품들은 자신들을 막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꼼데가르송은 어떤 옷이든 특히 플레이라인 같은 거 보면 스마일 마크가 빵빵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도쿄에 있는 젊은 애인데 꼼데가루성 자켓을 딱 입고 찌끈 입었다. 그러면 걔를 딱 만나서 다 벗겨보면 나머지는 다 빤스부터 유니클로인 거지. 그게 립스틱 효과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되냐면 네네, 마케팅. 비싸던 안 비싸던 이게 소비자 개인의 개성이나 가치를 드러내주는 품목이라고 인식이 되면 아무리 이 경제 상황이 나빠도 거기에 대한 소비는 줄지 않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의미나 그런 가치를 잘 부각시키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칙이 있는데요. 관련 효과가 있는데 네일 효과. 우리 삼행시의 뮤즈, 삼뮤, 유니스가 가끔 네일 바꾸서 너무 기분 좋다고 아, 올리. 네일 또 투마로우가 아니라 내일. NAAI. 어떻게 같이 회사에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은 잘 맨날 혼냈어. 나 진짜 의사소통은 옛날에 잘 되는 똥덩어리 거야? 리뷰. 좋은 리더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천재죠. 천재. 자, 네일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 네일 효과. 여러분 집중 좀 해주세요. 사회자 얘기할 때. 네일 효과가 있고요. 넥타이 효과. 그다음에 매니큐어 효과. 다 같은 그러네. 맥락이에요. 다 자기를 드러내는 눈에 데 드는 소품이잖아.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대화할 때, 네일 했어? 와, 이쁘다. 넥타이 멋있는데, 다른 거는 포인트를 주는 거죠. 황영은 잘 모르겠지만, 이 패셔니스타들은 믹스 앤 매치. 딱 킬러 아이템 이런 거. 믹스앤매치란 그 광고 카피가 지금 LG 패션으로 바뀐 반도 패션 때 나왔던 거야. 80년대 광고 카피를 지금 2019년에 쓰는 40대가 어딨어? 아유. 그때 음악을 김도영 선생님이 담당했고, 요 믹스앤매치 반도 패션. 핵심은 그런 거죠. 이게 다른 자료로 거는- 나올 수 있나? 반도 패션이? 사라진 브랜드면 가능하죠. 인스타에 보면요, 진짜 옷 잘 입는 애들은 그 아주 심플한 유니클로 이런 걸 잘 활용하고 한두 개를 아주 딱 눈에 띄는 이런 것들을 해요. 옷 잘 입는 애들의 공통점은 이거지. 페마널. 예. 아니 정우성이 3배를 걸쳐봐. 왜 이렇게 여기까지 잠궜어? 무슨 왜 이렇게 답답한 양반아.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립스틱 효과. 경제가 불황일 때 실제로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에스티로더에서 이걸 만든 거고요. 그러면 아까 황영이 말한 것처럼 작은 소비로도 본인이 만족하고 주변과 대화를 할 수 있고 SNS에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근데 자신의 어떤 자신다움, 자기다움,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라는 그 전제가 붙어야지. 그렇죠. 관련 걸로 립스틱 효과, 네일 효과, 매니큐어 효과, 뭐 넥타이 효과, 뭐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엔 넥타이 많이 안 매죠. 근데 이렇게 좀 슬림하고 이런 거 딱 넥타이 매면 센스 있다고. 어떤 것도 좀 짧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립스틱 효과 요로롱 끝내겠습니다. 부산에 옆에서. 자, 이거 끊지 마봐. 황영, 좀 집중 좀 하세요. 네 안주가 떨어졌어. 될 거야. 이거 먹어. 알았어요. 자, 저는 또 건배를 권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원샷 아니고요. 건배할 때 집중 좀 해주세요. 아, 네. 짠. 자, 이번엔 운칠기삼 많이 들어보셨죠? 운칠기삼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게 실제로도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소개해요. 운칠기삼 유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운칠기삼. 운이 70, 노력이 30. 중국 청나라 포성령이라는 사람이 요제지라는 소설에서 이런 내용을 썼대요. 한 선비가 자기보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버젓이 과거에 급제하는데 나는 늑도로 급제를 못해서 패가 망신해서 옥황상제를 만났대요. 옥황상제가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에게 술래기를 시키고 10잔을 놓고 먹게 했는데 운명의 신이 7잔을 먹었고 아니 얘가 억울한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정의의 정정해 신과 주세요. 운명의 신한테 이 술잔으로 말하자면 투표를 한 거죠. 얘가 정말 억울한 게 맞냐?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네. 만약 정의의 신이 술을 많이 마시면 선비가 옳은 것이고 운명의 신이 많이 마시면 세상사가 다 그런 거라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우리가 알다시피 7잔과 3잔 얘기를 하고요. 정의의 신이 3잔 마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영 집중 좀 해주세요. 아, 아까 저희 사전회의 할 때 운치기삼은 무슨 개뿔 이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운구기 이게 세상인 것 같고요. 운 99 기일이야 사실은. 운 99.
그러면 황영은 운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나요? 탕진제문 알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운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운이 온다라고 하면, 운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럭키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안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았다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 사람 잘 됐네. 잘 됐네는 정말 재수 좋다는 칭찬인 거예요. 노력을 무시하는 네. 칭찬인 거죠. 잘 됐네는 복권 당첨될 때 쓰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조건 럭키하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그 노력이나 했을 경우를 상정하고 얘기하면 지나고 보면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라고 생각은 해요. 단 하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비관론은 아니고 운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미국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아서 삼루에서 태어나서 있는 놈이 자기가 삼루타 쳐서 있는 줄 알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잖아요. 자신의 노력해서 하는 준비하는 것도 운의 일환이지만 내 노력과 상관없이 타고나는 것도 운이잖아요. 부모가 누구냐? 이거 뭐 100% 운인 거지 뭐. 그것이 중요하지만 성공했을 때 이게 내 운이 작용했다라는 거를 겸허히 인정하면 뭐 그러면 나쁠 거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비관론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어조는 좀 그런데 저는 유치하고 상투적이지만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신이시여, 저는 왜 복권이 당첨 안 됩니까? 네가 복권 안 샀잖아, 이 새끼야. 나는 왜 블로그 열심히 블로그 유튜브 하는데 나는 왜 떡상이 안 됩니까? 너 아직 3개월밖에 안 했잖아. 그래서 운치기삼에 어떻게 보면 대척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거는 우공이산. 우리 문피가 삼행시에서도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한 10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우공이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삼행시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운칠기삼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만화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쿠만이라는 만화예요. 이 만화는 뭐냐면 만화를 그리는 과정, 만화가 흥행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만화인데 여기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만화를 그리기로 한 두 명의 주인공이 타가기 아키토라는 친구하고 모리타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서 이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만화가로서 성공을 하려면, 만화가로서 먹고 살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노력, 두 번째가 운, 세 번째가 자뻑이에요. 스스로에게 만족할 줄 그렇지. 내가 그래야 다음을 할 때 원동력이 되거든. 그렇죠. 내가 좌절하면 야 내가 3일 밤을 새서 보고서 썼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사실 다음이 힘들거든. 이 만화는 흥행할 것이라고 믿고 내 자신의 그림과 내 자신의 글을 믿고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운이 따라줘서 만화가 흥행을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저는 이 만화를 왜 좋아하냐면 사실 주간 만화 연재라는 건 피를 말리는 고통과의 싸움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지난한 시간을 거쳐서 만화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죠. 그죠. 여기서 또 다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만화 매니아로서 좋은 만화를 고르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좋은 만화를 고르는 문피의 꿀팁. 단행본으로 10권까지 나온 만화는 일단 훌륭한 만화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편집자들은 이 만화가 흥행을 하지 못하면 종결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일본 만화든 국내 만화든 단행본 10권까지 갔다는 말은 최소 2년은 그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만화라고 믿고 보셔도 된다. 네, 저희 삼행시도 최소 2년은 아니요, 우리 벌써 3년째야. 횟수로는 3년인데. 예. 그럼 혹시 꼭 최근에 나온 건 아니더라도 요새 만화 중에서 좀 추천할 만한 게 있어요? 일단 바쿠만. 문피가 추천하는 만화. 바쿠만이라는 만화는 꼭 추천드리고요. 꿈을 잃은 청년들에게 아주 힘을 주는 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쪽에 저희 회사에 만화책이 꽤 많잖아요. 다 명작인데 H2는 꼭 읽어보시라고. 추억의 클래식이지만 추억의 만화지만 제가 이 H2를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행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각 행과 행이 부딪혀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이 H2는 컷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컷과 컷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야, 이건 감독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여기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요. 너무 좋아 나는 그게. 이게 역시 영상 작업하는 사람이 가지는 관점은 네네네. 일반 저도 문 감독만큼 만화를 매니아라지만 저도 만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 내용 콘텐츠도 보지만 커트와 커트라는 전체 이 그림 구도를 보고 그 안에서의 어떤 충돌로 본다는 게 확실히 영상쟁이답다. 몽따주라고도 하죠. 허영만 화백님 얘기를 안 되면은 말인데 문피가 그 굉장히 유명한 화백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옛날 작품 뭐를 딱 얘기했는데 그 화백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제가 사실 이 2003년까지 만화책을 한 3,000권 정도 갖고 있었어요. 이 책 먼지 때문에 결국은 이 만화책들을 뭐 목욕탕, 이발소, 유치원 이런 데 나눠주고 제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했던 뭐 길창덕 선생님의 보물섬, 뭐 이두호 선생님의 까무기, 날고 싶은 물새들 이런 만화들은 페이지 사이에 습자지 돼가지고 보관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증을 했죠. 만화 얘기 조금 더 하실 거면 딱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우리 허영만 화백님을 여기? 삼행시에 삼행시에? 공약입니다. 공약. 진짜? 허영만 화백님이 여기 나오신다고? 와,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감독님들. 자, 진짜지? 그리고 또 하나 공개하자면 우리 허영만 화백님이 우리 9천만 감독이 비트를 리메이크하고 싶다. 비트. 아시죠? 알죠. 정우성, 알죠. 고소영이 나왔던 만화가 더 재밌어. 청춘 영화. 우리 고 감독이 리메이크하고 싶다 그러니까 술자리긴 하지만 허락은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까마 믿어도 되냐 얘? 네, 믿으십시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허월백님이 문 감독님한테 까마 이러는구나. 네, 얼굴 네. 까맣다고. 네. 네. 지금 운치기삼 하다가 저는 이런 내용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맨날 이렇게 막 그것만 하는 것보다. 제가 근데 마무리제이션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화백님의 멋진 말이 있죠. 오래 하는 자가 이긴다. 제가 그 어떤 기사를 보는데 그 허화백님 작업실에 당신 작업실 앞에 작업 공간 앞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스캔이라고 그래야 되나 해서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였어요. 그거 보고 이 양반이 일을 대하는 태도나 뭐 멋있다 싶어서 그거 제가 그걸 킵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잠깐만. 그만 얘기하세요. 나 근데 문제가 할까? 마지막. 운칠기삼 얘기가 다 좋고 유래가 좋은데 이게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써먹어야 돼? 마케팅적으로 안 해도 돼. 이제 우리 삼행시가 마케팅, 홍보, 광고, 브랜드 뭐 이거에만 갇히면 안 돼요. 삶으로 얘기하자고요. 아까 그 댓글처럼 인생의 어떤 혈육 혹은 생각? 황영의 한마디가 누군가한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니까 마케팅의 강박을 버리세요. 마케팅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얘기하면 운칠기삼에서 운이라고 할 때 운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거 마케팅적으로 풀면 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손자병법에 나와 지리적으로 유리함이냐 시기적으로 유리함이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베스트는 시운이야. 시운. 타이밍이라고. 따라서 저는 운칠기삼 얘기를 만약에 마케팅적으로 써먹는다면 시장에 진입하는 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맞네.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소비자의 욕구, 필요보다 반발짝만 앞서는 타이밍이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연결해서 써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답니다. 저도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치기삼이 제가 생각하는 건 사업은 운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거기는 어떤 타이밍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삼행시에 우리 이 클레이를 만들어주신 그 강윤희, 유니스 같은 이 좋은 그 팬들을 만난 게 이걸 유지하게 된 저는 문피의 힘이라고 보고요. 저나 황영은 이런 거 못해요. 문피는 좋은 점을 찾아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공이산의 산 증인이고 우리 또 같이 사시는 이지민 대표님 그만 얘기? 아니 뭐 제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블로그를 13년째 꾸준히 매일매일 거의 포스팅을 거의 매일.
네. 얼마 전에 이제 600만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힘이 참 무섭다라는 거를 매일매일 아내의 활동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시니까 매체에서 연락이 오고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누구 VIP 오시면 만찬주 할 때 이지민 대표한테 의견을 물어본다고. 네. 자,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치의 기삼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이 씨여 저한테 복권 당첨 안 해주시나요? 네가 복권 안 샀잖아 이 새끼야. 복권을 사시죠. 뭔가 하시죠. 시작하자. 하자. 그리고 우리 문피랑 같이 사시는 분처럼 꾸준하게 13년 하시죠. 꾸준히 한번 하시는 게 운치의 기삼을 이기는 건 우공이산이다. 오케이. 오, 결론 좋네. 좋네. 나 지금 나 오늘 사회 엄청 잘 봐. 우선 길부터 떼고 있어요. 아유. 자, 이번에는 제가 점점 황영에서 멀어진다고 우리 천만 감독님, 고천만 감독님께서 저한테 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싫지만 황영한테 좀 더 이렇게 가까이인가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취해가지고. 자, 지금까지 오늘 한 법칙, 효과들 중에서 보면 또 많이 들어봤는데? 나 아는 건데? 근데 이런 유래가 있었어?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 이런 걸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저도 처음 들어본 거예요. 페리숑 씨의 컴플렉스. 이게 뭘까요? 이 대화문을 제가 한번 짜볼까요? 버스에 탔어요. 어떤 학생이 있어.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 것 같아서 가방 받아줄게요 했더니 받았는데 갈 때 째려보고 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페리숑 씨의 컴플렉스가 있는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거야. 뭐 문피가 저번에도 한번 1인 시대 때 얘기하셨는데 요거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 페리숑 씨의 컴플렉스가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희극 어떤 작품이더라고요. 거냐면, 네, 페리숑 씨가 죽을 뻔했어. 누가 구해줬어요. 아르망이라는 친구가 구해줬는데 구해줬을 때는 고맙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 고마움을 자꾸 까먹어. 그러고 나서 정작 페리숑 씨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구해줬더니 자기는 구해준 기억이 있잖아. 구해준 사람한테 오히려 호감을 갖고 자기를 구해준 사람은 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구해준 사람은 멀리하고 평가절하하고 내가 구해준 사람은 평가절상하고 호감을 갖는 거예요. 아, 나를 누가 구해줬는데 나는 나를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안 주는 거지. 내가 또 다른 사람 구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보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우리 1인 시대에서 말씀드렸던 주는 사람 말고 받는 사람 모른다 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얘기예요. 아마 동서양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그럼 컴플렉스지? 그 19세기 프랑스 극작가 라비슈의 작품명이에요. 페리숑 씨의 여행이고 조금 전에 문피가 하신 얘기가 그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그걸 자꾸 무시하거나 나는 너 아니었어도 살았을 거야. 뭐 이런 이제 심리를. 네가 날 살려준 게 아니고 나도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숟가락 얹은 거야. 내가 이런 느낌. 배응망덕의 그 우리가 씌운 거는 배응망덕 뭐 이런 심리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황영이 하셨던 명언 중에 하나 있죠. 100% 서로 동등하지 않은 경우 서로 돕자고 하는 돕고 살자 경우는 하는 개소리다. 일방적인 요청일 뿐이다. 황영 그 얘기도 해주세요. 가끔 황영한테 연락 와서 저희 재능 기부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한번 세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있죠. 요새는 그 말 그래도 옛날처럼 자기 검열하지 말고 아까 쉬는 시간에 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쌍욕하는 말. 요새는 재능 기부란 말 옛날만큼 많이 안 쓴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런 전화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좋게 얘기하다가 가끔 드물게 화내는 적이 있어요. 재능 기부는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와서 공짜로 해달라는 새끼가 할 말이 아니야. 나는 기부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러고 넘어가요. 그럼 그런 거고요. 저는 지금 페리숑 씨 맞나요? 네, 페리숑 씨의 컴플렉스. 컴플렉스인데 구해준 사람은 오히려 평가절하고 자기가 구한 사람은 좀 평가절상한다? 지가 잘한 것만 하는 거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부채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고마움은 많이 있더라도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자기도 모르게 좀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채감이란 건 계속 떠올리고 내가 계속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마음을 내 스스로 촉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 절상한다는 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누구에게 도움이 줬다라는 자기 긍정의 기억이거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건 자기 부정의 경험이라고. 그런 게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물론 이론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스럽지만 어느 정도 해석되지 않나? 오늘 저희가 소개한 여러 가지 법칙이나 효과들 중에는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사람들이 그런 본성이 있더라, 그런 성향이 있더라는 건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남이 나한테 도움을 줬으면 그건 잊지 말자. 아, 나 저 사람이 나 도와준 거 계속 생색낼까봐 멀리 해야지? 그건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굴 조금이라도 도움 줬어, 소개해줬어. 뭐 없나? 아, 자꾸 막, 뭐, 나 안 사줘?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저도, 저희 세 명도 그 정도 성인 군자는 아니니까. 근데 진짜, 누굴 도와준 거 생각나면 모르겠는데, 누가 나한테 진짜 어떤 그 순간, 어떤 때 뭘 해주면, 그거를 부채의식, 내가 좀, 이 사람한테 빚졌어, 마음의 빚이야. 그래서 멀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살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문피가 얘기했던 뭐였죠? 주는 사람 알고 받는 사람 모른다. 아, 근데 일회성으로 그치면 예를 들어 한 번 크게 도움을 줘서 공경을 벗어났어. 그 경우도 해당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재능기부처럼 근데 진짜 재능기부를 했다고 쳐. 그래서 거기를 정말 어렵게 시간 내서 한 서너 번 가줬다고 쳐요. 나중에 내가 스케줄 때문에 못 가면 오히려 원망을 해. 그러면 그게 저번에 문피가 얘기했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 그거 얘기인가?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아니지? 호의?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 호의.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1인 시대 때 황영이 했던 얘기들하고 계속 관련 있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나한테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미친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요즘 공감하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고청만 감독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능 기부하고 비슷합니다만 왜 무료 봉사, 그렇죠. 무료 봉사를 뜻하는 말이 라틴어로 프로보노. 네, 프로보노. 예를 들면 로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게 프로보노 활동이잖아요. 그것도 재능 기부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아마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처음엔 고마워하는데 당연한 줄 알아. 그리고 스케줄 안 돼서 하면 저 사람 변했네.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속담 같은 거나 격언 만든 게 우리보다 앞서 사셨던 분들의 다음에 굉장한 속담 찾는 지혜야. 거좀 해볼까요? 어릴 때 그 얘기 했을 때 내가 했던 얘기가 막, 재밌는 얘기는 아니야. 아유, 무형 얘기 모르는 재미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 속담에서 그러면 내가 할 말은 뭐냐? 그럼 개새끼야 물에 빠질 때 보따리를 안고 있었어야지. 맞네. 그리고 보따리 내놓으라 하면 다시 밀어서 넣으면 된다. 그래. 안고 가서 안고 빠져 이 새끼야. 원상태로 돌아가. 뭐 그런 거야. 뭐 진짜 뭐 친한 친구와 뭐 여자친구 혹은 와이프가 물에 빠졌으면 누굴 먼저 건지시겠냐고. 둘이 왜 있어 거기에? 아까 황영이 이제 재능 기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한동안 이렇게 뭐 벽화 마을, 벽화를 그려서 그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것도 재능 기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에서 벽화를 그려달라고. 그런데 이게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전화를 하는 거예요. 벽화를 그리시는 분들한테. 그래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해주고 왜 난 안 해줘? 씁쓸하다. 그런 일을 당하실 때요. 말로 하시기 착하신 분들 못 하시면 이메일 쓰세요. 내가 작년 언제 했는데 지금 스케줄 안 돼서 했는데 아까 전화 통화를 하신 그 얘기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혹은 앞에 3번을 한 거에 대해서 난 충분히 뭔가를 고마움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가끔 주니어들이나 어린 친구들한테는요. 할 얘기 할 때 앞에 이메일 쓰실 때 한 10줄 쓰면 뭐 정중하게 이렇게 뭐 늘 잘 지내시죠? 뭐 이러고 근데 할 얘기 하는 거야. 이래서 기분 나빴고 다시는 저한테 이딴 식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엔드 행복하세요. 뭐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메일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메일로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허투루 안 봐. 나를 병신으로 안 봐. 저희가 지금
맥주를 먹다 보니까 우리 황영도 격해졌어. 그렇고 흥 소장도 그렇고 표현이 좀 격해지고 있다는 삐 점. 처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페리숑 씨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지난 1인 시대 때 한 얘기까지 연결해서 자, 우리 너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할 얘기 하자. 뭐 이런 얘기로. 명랑하게 거절하자. 이거를 마케팅 쪽에 연결하면 마케팅 안 해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돼? 마케팅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렇게? 우리 이제 삼행시는 더 멀리 퍼져나가야 돼. 구독 100만! 우리가 꼭 황영 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줘야 되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이러면 꼰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꼰대 가성 같은 이 형 꼰대 가성 좋아해요. 꼰대의 어원이 뭐예요? 꽁태, 부럽, 꽁태면 백작이야, 백작. 자기가 있는 사람. 자기 지위를 가지고. 꽁태라는 말이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오면서 약간 뜻이 변했어요. 저 정확한 건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자, 요거 마치고 방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뿅.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피터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끝까지 보십시오. 황영의 인사이트, 문피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맥도날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마케팅의 어른아이, 영 어덜트, 어덜트 영 포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피터팬 신드롬을 잘 변형해서 자기 기업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제가 맥도날드 얘기 하나 드리면, 제가 영상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뉴욕의 센트럴 파크, 여기에 갑자기 어떤 공사를 막 하는데 센트럴 파크. 맨하튼 센트럴 파크, 노. 센트럴 파크, 파크. 여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밤새 뭘 설치해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양복 입은 사람들, 수트 입은 여자들이 미끄럼틀 같은 거 막 타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브랜드 에센스가 포에버 영이야. 맥도날드의 브랜드 에센스가 포에버영. 그리고 발음 죽인다. 메인 타깃이 어덜트 영. 마음 이즈 키즈. 뭐라고? 잠깐만. 아이와 오는 엄마. 혹은 나 이제 영어 안 할 거야. 수요일 줄 알고 더 왔네. 아무튼 저의 영어 발음의 후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덜트 형이라고 그랬어. 어덜트 영. 어덜트 영. 영. 사실은 유재석 같은 입맛인 거죠. 입맛이 초딩 입맛이야. 근데 정서도 자기가 은근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피규어 이런 것도 막 돈 내고 많이 사고, 어벤져스, 아이언맨 냉장고 사는 사람 봤어요? 사요. 아이언맨 막 이런 거 사고. 근데 사실 문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좀 콜렉터 기질이 있어요. 만화책 모으는 것도 그렇고 피규어 모으는 거. 제가 제일 많이 모으는 게 마그네틱이에요. 알죠. 해외 여행을 가면은 제가 꼭 야, 그 나라의 마그네틱을 사와요. 총 몇 개 정도? 모르겠어요. 지금 냉장고 3면을 다 채웠고요. 네. 근데 좋은 게 어떤 거냐면 마그네틱이 요즘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여행 가면 눈으로 담기보다 폰으로 찍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도시에서 거리 화가한테 그림을 사는 거하고 마그네틱을 사요. 있어빌리티. 네, 그럼 그걸 보면 여행 갔을 때 기억이 막 떠올라요. 사실 아이폰에 사진이 많지만 올리다 보면 이런 사진을 찍었어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마그네틱하고 그림을 보면 추억이 막 떠올라요. 저는 일단 그게 좋고. 문피도 그러면 어덜트 영이세요? 그 피터팬 신드롬의 좀 좋은 면으로 해당하는 게 좀 문피한테도 있지 않아요? 뭐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거죠. 질문을 해석을 해야 되네요. 그죠? 그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슈퍼맨을 원체 좋아하고. 그러니까 완전 슈퍼맨 이꼴 문피잖아. 네, 오늘도 마침 또 그 로고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저 그 영상 너무 좋거든요. 우리 회사 그 로고? 불 막 하는 거. 그거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어요? 보셨죠? 일단 저는 슈퍼맨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도 펜도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밖에 안 썼어요.
필기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다 했어요. 그만큼 좋아했고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시계를 안 차는데 그러니까 S자 붙은 것만 보면 설레어요. 이 양반 슈퍼맨 표시 있는 시계. 네. 아니요. 향수도 그래서 S사 들어가셨구나. 그러네. 파란색 S. 저도 사실은 저는 진짜 좀 긍정 부정이 다 있어요. 피터팬 신드롬이 좀 있어요. 고백하자면 저는 어른들의 경쟁 이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있어요. 막 큰 광고회사 다니고 했지만 거기서 막 완전 에이스가 못 된 것도 사실이고 너무 막 빡세게 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제가 제일 행복감을 느낄 땐 저의 제자들 젊은 친구들 어린 대학생들이랑 사과농장의 매출을 한 700% 높여준다든지 작은 스타트업의 제품을 홍보해주는 그거 할 때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막 그런 메인스트림보다는 이런 이렇게 골목대장 이런 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떨 때는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러다가도 아니야 이게 나다움이다. 이걸로 내가 돈은 못 벌더라도 다른 거랑 연결해서 뭐 하자 뭐 이렇게 그냥 요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출발이 이제 피터팬 신드롬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느낌이 크죠. 성장을 멈춘 어른. 근데 마케팅적으로는 전 영포티 이거 황영이 트렌드 책 읽지 마라 할 때 뭐라고 하셨죠? 중고차 치고 깨끗하게 썼네. 이 정도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피터팬 신드롬은 이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피터팬이라는 그 이야기가 그런 거니까. 영원히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그런 마인드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돼 있지만 사실 본질은 그거죠. 어린애와 어른의 가장 큰 극명한 차이는 독립성과 책임이에요. 즉 부모나 나에게 그 계속적으로 도움 주었던 사람부터 독립된 하나의 객체로서 독립적으로 사느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어른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상황도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독립성도 떨어지고 자기한테 부과되는 다양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 시작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게 피터팬에서 나오는 피터팬 애들이 사는 곳의 이름이 네버랜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되면 내가 그런 독립성이나 책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았을 시절, 그 시절에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죠.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거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거나 그 시절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고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고천만 감독이 언뜻 얘기했는데 키덜트 얘기하면서 사실 피규어나 이런 게 나오면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 타겟이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 같은데 실제로 그거는 30, 40대가 사잖아요. 그죠? 50대도 사고. 비싸니까.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해보면 어른스럽지 못하다가 책임을 안 지는 건데 요새는 이제 미디어의 이 발달이기도 하고 미디어의 정신없이 무경계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나쁜 댓글을 막 써서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댓글을 썼던 사람은 그 죽음에 자기가 직접적인 뭘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변명하니까 책임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명확히 스스로 알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고 때로 몰려가서 좌표 찍고 악담 퍼붓는 사람들은 나이가 20, 30대, 40대가 됐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그 어른이 아니라고 봐요. 네. 좀 어두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 거기를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어른을 꼬시는 흔히 말하는 키덜트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또 피터팬 신드롬하고 붙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너무 올드한 얘기야. 올드해요.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이 성향이 있어요. 좀 올드했어? 아니 괜찮아. 난 사회자로서 이제 황영을 좀 까고 싶으니까. 나보고 까라며. 아니, 올드하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사실은 많이 우리 삼행시에서도 황영이 좀 하셨어. 코호트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더 많이 잘하시겠지만 밀레니얼 세대, Z세대라고 세대 나누는 거 저희가 싫어하긴 하지만 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깊은 관계 싫어하고
우리 1인 시대도 얘기했지만 책임이란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를 책임지고 건사하기도 힘든 그래서 시대야.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기업이 브랜딩을 하거나 열성 팬 혹은 고객을 구할 때는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우리 서비스를 그래서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한번 이용해봐. 너 같은 애들이 많아. 어떤 남자애들은요, 저희 같은 나이 또래 어른들을 만나는 걸 되게 무서워한대요. 40, 50대 사람과 남자 사람과 얘기하는 걸 싫어한대. 여러 가지 지점에서 그게 서비스로 풀릴 수도 있고 플랫폼으로 풀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까 철 들면 죽겠다. 근데 더 요즘 Z세대스럽게 얘기하면요, 철이 왜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철 안 드는 게 아까워서 철 안 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꼭 위로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 같은 애들을 위해서 너네 같은 심리, 페인 포인트 혹은 너네 결핍감 느꼈지? 그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뭐라고 막 하지? 근데 우리가 이런 서비스 준비했어. 컴온,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제가 지난 1인 시대 때 말씀드렸던 풀립 같은 풀립. 풀립. 알이야, 알 그거. 알이야 그거? 응, 알. 아, FRIT 야. L인데? 알이야? 확인해봐. L인. 알이야? 그런 얕은 관계지만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내가 원하는. 저번에 그 넷플릭스 시간의 재별이라고 했는데 레저도요, 동호회는 이제 안 하는 거야. 동호회 가면 전에 얘기한 친목질에 서로 막 이쁜 애 오면 막 걔한테 막 한단 말이야. 그냥 딱 이렇게 짧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앞으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을 거고, 앞으로 그런 피터팬 신드롬 같은, 이게 부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제품 서비스도 저는 나오고 있고 나올 것이다. 네, 나올 것이다. 저는 지금 사실 아까 피터팬 얘기할 때 생각난 게 뭐냐면 영화 후쿠 기억나세요? 네. 그 로빈 윌리엄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터팬이에요. 였고. 네. 더스틴 호프만이 쿠쿠였죠. 후크였죠.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뭐냐면 피터팬이 그 어렸을 때 피터팬의 기억이 없어. 그래서 날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땠냐면 저는 거꾸로 그래서 피터팬이 아니라 후크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왜냐하면 후크는 피터팬하고 싸워서 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그런데 피터팬을 다시 네버랜드에 데리고 가는 게 후크예요. 싸울 놈이 없어. 영화에서? 나는 아직도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애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후크가 피터팬을 데리고 네버랜드로 가는 거야. 다시 어릴 때처럼 싸우고 싶거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든 피터팬이 되지 말고 후크처럼 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게 저는 VR 콘텐츠나 이런 거에도 많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자로서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요. 자, 피터팬 신드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영상 끝까지 보셨더니 인사이트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 후크하고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울었던 게 토이스토리 3예요. 토이스토리 3가 진짜 걸작이라고. 네, 걸작 중에 걸작이죠. 3. 토이스토리 3 뭐냐면 이제 우디하고 버즈가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주인인 애한테 버림을 받죠. 나이 먹으니까 안 갖고 놀잖아요, 장난감을. 그걸 볼 때 저 버려짐이 어떨까라는 기분이 들면서 되게 슬펐어요. 제가 황영이 좋아하시는 20세기 소년의 명언이 하나 나와요. 어른이 언제 되는가? 놀이를 그만둘 때. 이게 어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되게 슬픈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지금 피터팬 신드롬을 여전히 앓고 있는 것 같은데, 마케팅적이고 이런 거보다 우리 예전에 좋아했던 것도 계속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른이 되는가? 20세기 소년에 나온 얘기는 놀이를 그만둘 때. 흥 소장은 언제 어른이 되는 건가? 하고 싶은 거를 자꾸 자제하거나 눈치 보거나 이럴 때. 옛날에 양희은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언제 어른이 되냐고 그랬더니 짜장면이 맛없다고 느껴질 때. 그 얘기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 공룡 둘리에서 둘리보다 고길동 씨가 불쌍해질 때.
가장 애환을 느끼게 됐어. 고길동 부자라는 썰이 있어. 레코드판도 많고. 아, 주인공이 아닌 다른 면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들의 관점을 보게 되면 어른이 되는 것 같다. 크리스마스 때 자주 트는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홈 얼론. 맥컬리 컬킨인가? 아, 저 새끼 진짜 잔인한 새끼네라고 느껴지는 게 어른인 것 같아. 옛날에 볼 땐 몰랐는데 보니까 진짜 잔인한 새끼예요. 잔인하죠. 아, 조패치가 불쌍하죠. 저는 지금 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른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더 이상 살아있는 개구리를 못 만질 때. 어릴 때는 개구리 진짜 겁없이 막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개구리를 보면 이렇게 피하게 돼요. 손이 안 가. 아, 그때 내가 어른이 됐구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아, 씁쓸하네. 그냥 여기서 이거 피터팬 접을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편집의 힘으로 이 멘트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피터팬 여기서 뾰로롱 뾰로롱 좀 하지 마라. 씨발 좀. 할 거야. 내 내 마음 맘이야. 간지러 죽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뾰로롱. 아니 편집하겠지 뭐. 자, 삼행시가 알려주는 써먹을 수 있는 법칙. 자, 마지막 오늘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신데렐라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발음 진짜 실신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데렐라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왜 이걸 들고 계세요, 이렇게? 아, 우리 사회자가 시켰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죠? 레며 강윤희가 만들어줬습니다. 삼행시의 뮤즈 유니스가 만들어줬고. 자, 신데렐라. 원래는 이제 동화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여성 심리학자 콜레트 다울링이 1982년에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책을 쓰면서 여성들의 심리나 이걸 좀 이렇게 접근을 했대요. 이게 컴플렉스예요? 신드롬이에요? 여기서는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고 증후군 신드롬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를 그냥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나이키 얘기도 좀 할 거고 언더아머 얘기도 할 거고 좋은 재밌는 얘기들 써먹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아니, 원래 그럼 신데렐라 컴플렉스 혹은 신데렐라 신드롬이 정확히 뭐예요? 원래는 이제 이야기 구조는 자기의 운명이 멋있는 왕자님 혹은 부와 명예, 부가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혹시 이거 아세요? 리리랄리 이거 삽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야? 차인표랑 신혜라가 나온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그때까지만 해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성의 어떤 캐릭터 혹은 존재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고난과 역경이 남자로 인해서 해결되는 구조가 많았죠. 이 얘기하면 겨울왕국 다 아시죠? 겨울왕국이 그걸 틀었다고 볼 수 있대요. 그만큼 남자 캐릭터와 상관없이 여자의 어떤 주인공이 뭐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비트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그렇죠. 최근 요즘에 들어서. 그게 영화, 애니메이션 혹은 광고, 마케팅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 컴플렉스다 혹은 신드롬이다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쉽지 않은 처지, 상황을 남자를 통해서 아마 제도적으로는 결혼이겠죠. 그죠? 매링업. 그렇죠. 매링업 한다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뜻은 상대적으로 좀 남성의 의존적인 여성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게 좋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저도 전혀 생각이 안 되고 자기 완결성이나 자기 결정권을 가진 그런 주체로서 여성이 서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는데 실제로 신데렐라처럼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매링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진정 나에게는 전혀 없는지도 가끔은 성찰해볼 노릇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뭐 다양한 코너의 그 서적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일본은 혐한 책을 한 코너로 소개해 주는 것이 버젓이 도쿄 중심부에 있는 서점에서 행해지는 걸 봤을 때 이 나라 자체가 미친 나라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거를 코너로 특집 코너로 꾸미는 정신을 서점에 꾸미는 거는 그거는 욕 한번 해주세요. 지적인 자세도 아닐 뿐더러 개새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뜻밖의 반응도 있어요. 주체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여성이 서야 된다는 흐름이 맞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본에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유행하는 책 코너 중에 혐한 책 말고요. 또 걔네들 말도 잘 만들잖아. 여자력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자의 힘.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극단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자로서 여자가 가진 남성 대비 어떤
외모적인 우월함이나 이런 걸 잘 꾸며서 여자로서의 매력을 마음껏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팔자 잘 펴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단의 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꼭 페미니즘이 아니더라도 남성과 동등한 어떤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꼿꼿이 홀로 서자라는 것과 완전히 신데렐라 신드롬을 극단적으로 녹인 여자력 코너가 동시에 있다는 게 그 얘기는 아마도 어느 한쪽만 강조돼서도 해결되기 어려운 좀 미묘한 게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네. 신데렐라 얘기 전에 또 옛날 얘기 하나 하면 옛날 전문 해주세요.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요. 우리 어른이 된다는 게 언제냐라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게 멈춰지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나이 먹어서 야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군 신화에 쑥과 마늘을 먹고 됐는데 그때 마늘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 생각 좀 해봐. 낙타가 왜 바늘구멍에 들어가지? 낙타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아랍어로 낙타하고 굵은 실이 거의 스펠링이 비슷해요. 감나, 감타 이렇게 될 거야. 그리스 말로도 거의 비슷해요.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헷갈렸다고. 즉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굵은 실을 바늘에 깨는 것보다 밧줄 같은 걸 바늘에 깨는 것만큼 어렵다는 얘기지. 왜 낙타냐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 신데렐라 때문이에요.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뭐냐면 유리구두라고. 그렇죠. 유리구두를 왜 신어? 유리구두를 만들 정도로 그 당시에 그 크래프트맨십, 공예 기술이 발달했었나? 아니라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그때 중세 말기, 중세 시대 때는 그러면 일반 평민이 그런 사람들이 신발 뭐로 사시는가? 사는 거 아니지. 뭐로 만들어 신을 것 같아, 뭐로? 가죽에 가죽. 근데 발 사이즈에 맞는 가죽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쥐새끼라고. 그리고 털이 좀 풍성한 쥐, 다람쥐라고. 다람쥐도 라틴어 불어로 베르고 유리도 베르야. 스펠링도 비슷해. 거기서 오역되면서 나온 게 유리구두라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따라서 신데렐라 얘기 나오는 그 유리구두 자체가 오역의 산물이고 구라여요. 아, 그거 확실한 건가요? 황영의 뇌피셜 아니야? 아, 그러면 동화책에 왜 다 확실해? 맞냐고요. 확실한데 왼쪽 팔목을 걸 수는 없어. 황영의 이 말씀에 하나 얹어드리면 이 독일어예요. 아, 메르헨이라고 진짜? 하거든요. 메르헨이 독일어로 동화예요. 동화의 원형을 찾아가다 보면 지금 황영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은 그냥 그게 원래 계속 재생산된 거니까 동화책에 계속 이게 있는 거고 이런 거고. 그러니까 문화 영역에서 가장 검열이 심한 부분이 동화예요. 아, 그렇죠. 동화가 그리고 대체로 잔혹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해당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 가면은 이유 없이 버럭하는 황영의 모습을 전 시리즈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버럭하는데 그게 꿀이야. 그게 우리 삼행시의 메인 황영의 매력이자 고 감독님, 우리 고천만 감독님이 그만 좀 하라고. 고천만 감독님이 주거정책 그거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자, 저는 나이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CEO가 바뀌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아까. 옛날 오랫동안 있었던 그 나이키 CEO가 필라이트죠, 필라이트. 한 6, 7년 됐나요? 누구죠? 마크 파커. 이 양반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키 입사할 때는 뭘 입사했냐면 신발 디자인을 입사했던 그런 오타쿠예요. 이 양반이 사장이 되고 나서 나이키의 성과도 굉장히 좋아졌고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어요. 이 양반이 했던 핵심이 뭐냐면 전략의 초점이 뭐냐면 여성 시장을 주목하고 공략한다. 두 번째, 입는 웨어, 신는 것도 웨어라고 하니까 옷, 신발의 웨어가 아니라 웨어러블도 한다. 즉 나이키 퓨어 밴드. 네, 그런 거와 연결한다. 하나가 더 있는데 한 3가지를 강조해 뒀어요. 그 결과 최근에 나이키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부시거든요. 그거의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 시장에 주목하고 했던 거예요. 그거 제가 하나 우리 삶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얘기 하나 제가 드리면
실제로 나이키 휴먼 레이스, 위런 서울 뭐 이런 거 할 때요. 10kg 완주 목걸이 주고요. 이거 받으려고 인스타에 올리려고 그렇게 많이 참가하거든요. 근데요, 남자분들은 집에 있는 나이키 목 늘어난 거 그냥 입고 간대. 신발도 나이키 다 있으니까 그냥 신고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다시 구입해야 돼. 내 몸이 좀 달라졌거든. 쫙! 뭐 한 몇십만 원 하겠죠. 구매력이, 남자들은 나이키를 좋아하더라도 굳이 안 사. 아주 뭐 농구화 비싼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 CEO가 제대로 본 거고, 그걸 약간 의도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스포츠 브랜드 중에 언더아머가 몇 년 됐는데 I will what I want라는 캠페인을 했어요. 나는 내가 그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런 건데, 뭐 지젤 번천을 써서 슈퍼모델 지젤 번천을 써서 이 양반이 자기가 애슬릿, 그러니까 운동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운동할 때 사람들이 여자라고 혹은 뭐 그래봤자 네가 모델 아니야? 아웃사이드 저지먼트, 외부로부터는 그런 어떤 판단이나 이런 선입견을 깨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캠페인을 했어요. 사실은 드러내놓진 않았지만 조금은 페미니즘의 흐름에 조금은 편승하기도 했고, 그 독립적인 여성상 이런 거를 띄우면서 마케팅적으로도 많이 어찌 보면 활용했어요.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성공했어요 실제로. 캡틴 마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황영은 이런 컨텐츠의 문외한이야. 캡틴 마블 얘기를 왜 하냐면, 언더아머는 그거를 잘 녹여서 성과가 있었고, 캡틴 마블은 제가 볼 때는 어설프게 잘못 건드려서 그런 그 프레임을 살짝 이용한 게 나는 오히려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캡틴 마블 영화 평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마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준비할 줄은 몰랐다. 그건 완전 좋은 평이네. 이 캡틴 마블의 끊임없는 자아 찾기 과정이에요. 맞아. 그 인간으로서 찾는 거지 페미니즘이 아닌데. 네, 그래서 일단은 끊임없는 자아 찾기 과정이고, 자아를 찾고 각성을 했을 때 뭉클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캡틴 마블을 지금 얘기하는 어떤 젠더상에서 페미니즘 쪽으로 얘기를 마케팅으로 좀 이용을 했어요. 얘네가 배급사가. 근데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폐가 들어가는 그걸 이용하지 않고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가 자아를 찾아가고 하는 그거에만 그냥 더 집중했으면 날 텐데, 약간 아무튼 그게 본이든 아니든 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사람들이 나는 페미니즘 하나도 못 느꼈는데? 논란은 늘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없어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슈퍼맨을 좋아하다 보니까 엄밀하게는 마블보다는 DC의 팬이에요. DC 그러시네. 그런데 DC가 계속 영화적으로 진짜 안드로메다로 홈런볼을 쳐대고 있죠. 근데 DC를 구원해준 영화가 원더우먼이에요. 완전 좋죠. 영화? 영화 원더우먼은 정말 잘 만들었고요. 그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은 진짜 개망작이거든요. 그 영화를 그래도 살게 해준 게 원더우먼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TV 시리즈 말고 요즘에 영화 개봉했어요. 한지 2년, 3년 전에. 옛날 TV 시리즈의 원더우먼의 여자 주인공이 미스 아메리카 출신이에요. 성함을 까먹었어요. 주제가 앞소절을 10초만 하겠습니다. 나르는 원더우먼. 난 몰라. 하늘에서 나타난 나 원더우먼. 이게 저희 어릴 때를 지배했었죠. 둘 다 비슷해요. 이제 옛날 형들. 그냥. 자, 캡틴 마블과 원더우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 히어로 물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영국에서 생리대 광고에서 드디어 파란색 액체가 아닌 빨간색 액체가 등장했거든요. 여성의 생리는 파란색이 아니다라는 하필을 쓰고 있고요. 바디폼이라는 그 생리용품 회사 광고인데 요즘 좀 그런 광고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생뚱맞나요? 아니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남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멋있는 섹시한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속옷을 입는 것들이 좀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여전히 팬은 있겠지만 포토샵을 안 하는 그 속옷 네네네. 이런 것도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는 종전의 신데렐라 신드롬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여성분들이 약간 나는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고 막 서핑하고 뭐 약간 이런 게 좀 있지. 근데 그거를 좀 이용하거나 잘 충족시켜주거나 그 결핍을 채워주는 마케팅들은 매우 유효하다. 그리고 여자를 잡아야
매출이 일어난다. 그게 굳이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가구에서 의사결정권, 경제적 결정은 대체로 아내에게 있죠. 아내와 엄마. 아니, 어디 근데 감히 그게 있어서 아내와 그래. 엄마한테 엉깁니까? 요즘 아까 세상에. 나이키 목 늘어나고 남자는 입거든. 그거는 저만 해도 그래요. 그게 안쓰러워서 사줄까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남자들의 반응은 그렇죠. 아니 뭘 됐어. 사? 뭘. 입으면 되는데 뭐. 티 있구만 뭐. 뭐 좀 또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딱딱한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신데렐라 신드롬, 신데렐라 콤플렉스 하다 보니 어떤 여성 시장에 주목하는 얘기 그리고 굉장히 그 옅은 농도지만 뭐 페미니즘 얘기도 잠깐은 언급했는데 저는 이게 쉽진 않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과 취향에 좋고 안 좋고는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취향에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게 되면 토론이나 얘기가 일어나기 어렵게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제도적인 차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뭐 성적인 차이 때문에 제도적으로 차별이라는 거에 100% 반대합니다. 단 좀 살아보니 말입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안 좋은 새끼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남자면 다 나쁜 새끼고 여자면 다 나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태도 아닌가 싶다라는 그런 잔소리도 하나 곁들이고 싶습니다. 네. 황영의 마지막 그 썽을 내지 않고 조근조근 사람으로서의 이런 얘기 마무리했고 이번 우리 그 삼행시가 알려주는 써먹을 수 있는 법칙, 효과 요거 관련해서 우리 문 감독님 한번 마무리 제이션 멘트 한번. 저는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웠고요. 세상에 법칙과 효과는 많잖아요. 변하고 그걸 어떻게 잘 적용하고 써먹느냐. 네, 그래서 우리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면 계속 새로운 시리즈로 업데이트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의견 좀 남겨주시죠. 남겨주세요. 괜찮다. 넛지 때 생각이 난다. 그 많은 분들이 저희 넛지 행동경제학 그 편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 밴드를 하는데요. 공연을 자주는 못합니다만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앵콜곡을 준비했는데 앵콜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앵콜곡 하려고 한두 곡을 딱 이렇게 딱 감춰놨어요. 꽁쳐놨어요. 근데 앵콜이 없어. 그러면 저희 앵콜 할게요. 앵콜곡 이걸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표시를 안 해주면 이 법칙 2탄이 못 나가요. 아니야. 윤종신 형이 그랬어. 듣고 싶은 거 하는 거보다 하고 싶은 거 합시다 우리. 그래도 앵콜 해주세요. 앵콜. 부탁해요. 네. 문피가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 흥 소장의 알쓸흥잡 구독자 1000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균 나이 49.7세 저희가 뭐 60이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함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독님.